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일을 마음에 많이 품어두고 사시는 편인가요? 저는 금방 까먹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나 아주 많이 상처가 되었던 일들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죠. 오늘 사연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고 아들 하나가 있어요. 결혼했을 때 나이도 있고 해서 하나밖에 못 낳을 것 같았는데 그게 딸이었으면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아들도 너무 좋고 사랑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조금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지만 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동기예요. 원래는 둘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봤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차 한잔하자고 했고 저도 마침 시간이 비었던지라 차를 한잔했는데 그날 서로 굉장히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 뒤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지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류대를 낳았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집안이 조금 괜찮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거기까지 간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집이 가난한 편에 속했는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에 간 경우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외를 해가면서 독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문에 저는 친한 대학 동기가 정말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남편도 그날 거리에서 당신 보고 아닌 줄 알았잖아. 왜? 그냥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고 해야 하나? 그전엔 늘 어딘가 가거나 공부하거나 뛰어다니는 모습뿐이었거든. 늘 피곤해 보였고. 남편의 그 말에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저희 집에 가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정말 강했거든요. 그렇게 된 건 사연이 있긴 했습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가난 때문에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주변에 친구들은 늘 없었고 늘 혼자 놀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와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는데 조금 크고 나서는 차라리 그게 행복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난 네가 꼴 보기 싫어. 경화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집도 부자인데 공부까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게다가 경화의 어머니는 학부모 위원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전 중학교 입학 첫날부터 찍힌 겁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꼴 보기 싫다는 거 말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용기 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왜 내가 꼴 보기가 싫어? 너같이 이런 거지 같은 애가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게 자존심 상해. 너랑 같은 교복 입는 것도 짜증나. 그럼 내가 너 눈에 안 띄게 숨어 다닐게. 그렇다고 네가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사사건건 불러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건 예산일이었고 여름에 운동장 한가운데 1시간 넘게 일부러 세워놔 쓰러진 적도 있어요. 선생님 등에 업혀 보건실로 향하던 저를 보며 경화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가? 얼마 못 버티네. 악랄한 그 괴롭힘에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학생들은 그러다가 자기가 또 다른 타겟이 될까 두려워했고, 선생님들은 경아의 부모님을 두려워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정해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경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식 당일 전 다시 한번 절망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전 경아가 동네에 있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문도 그렇게 돌았고 말이죠. 하지만 경아는 옆 동네 학교에 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피해서 온 학교에 말입니다. 그 학교는 성적을 보는 학교였는데 원래 우리 동네에 경아가 간다는 소문이 돌던 학교보다 한 단계 낮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경아의 자존심에 이 학교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네에 그 더 좋은 학교에 간다는 소문이 전교에 다 돌았었고,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경아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는 다들 짐작이 가시겠죠? 너 우리 동네 그 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저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나온 그 말에 경아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러고는 작게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전 이번에도 학교 입학식 날 경아의 심기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아마 경아는 일부러 그 학교에 간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학교에서 예쁘고 공부까지 잘하는 걸로 늘 찬양받아 오던 자기가 성적 때문에 옆 동네 학교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건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를 자신이 중학교 시절 내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애랑 같이 온 것도 모자라서 제 첫마디가 왜 그 학교에 가지 않았냐였으니 아마 화가 많이 나긴 했겠죠. 그래서 전 고등학교도 3년 내내 경아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심심하면 불러내서 괴롭혔어요. 그러다 고3이 되면서부터는 저도 경아도 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 조금 해방된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였어요. 너 규민이랑 무슨 사이야? 규민이? 규민이는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이 학교의 수지였어요.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문 여학생들의 동경 대상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사이냐니? 친하지도 않은데? 거짓말하지 마. 너 요즘 규민이랑 붙어 다니잖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주번 기간이 겹쳐서 교무실에서 몇 번 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번 기간이 겹쳐서 교무실에서 몇 번 본 것 말고는 없는데. 이게 진짜? 자꾸 거짓말할래? 경화는 그대로 저 얼굴에 손을 날렸어요. 짝 하는 소리에 제 얼굴이 돌아가고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입술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경아야. 너무 아프고 너무 놀라서 제 얼굴을 잡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경아, 너 뭐 하는 거야? 규민이었어요. 규민인 그대로 저희 둘에게 달려와 제 앞에서 경화를 막아서고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쟤 좋아해? 왜? 나를 거절하고 쟤를? 저 볼 거 없고 궁상 맞고 없어 보이는 애를 왜? 착해서 좋아한다. 왜? 내가 진숙이 안 좋아해도 너 같은 애를 좋아하는 일은 없어. 난 너같이 못된 애들이 제일 싫거든. 뭐라고? 너같이 이렇게 못돼먹고 친구 때리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난 네가 그런 애라 싫은 거야.
규민이의 그 말에 경화는 규민이와 저를 살벌하게 노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여전히 멍하게 있는 저에게 규민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아? 어? 어. 규민이는 놀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을 때 전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쟤야? 쟤래. 미친. 학교에 어떻게 와. 나 같으면 뛰어내렸다. 야, 그런 애가 아니니까 그런 짓도 하고 다니지. 저를 보고 수군대는 시선들과 말에 도통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교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야,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불교라니까 나가. 그게 무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엄청나게 저기가 느껴지는 시선들과 말에 제가 영문을 몰라 멍하게 있으니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 못 봤냐며 종이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그리고 그 종이를 보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학교의 남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이상한 짓을 해준다는 것부터 밖에서는 원조 교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걸 애들이 믿어? 제가 그렇게 멍하니 중얼거리니 그나마 반에서 저와 친분이 좀 있던 친구가 말을 하더군요. 이경아 알지? 걔가 다 봤다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거 진짜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경아의 교실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를 가만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뺨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르륵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경아의 교실에서 경아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까르륵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실에 들어선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경화의 그 말에 그 반 모든 학생이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가 봐도 경멸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흥미진진해하는 눈빛이 느껴지는 시선들이었어요. 너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제 그 말에 경화가 피식 웃으며 일어서더군요. 그러고는 정말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디가 말이 안 되는데 다 사실이잖아. 거기서 뭐가 사실인데? 야, 얘들도 다 믿어. 너같이 없이 사는 애가 무슨 수로 우리 학교 같은 곳으로 오고 그렇게 성적을 유지하는 거겠니?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되는 애가 학원 안 다니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봤어. 너희 집 앞까지 남자들이 매번 너 데려다 주는 거. 맹세코 어제 규민이 한 번이었어요. 제가 한 적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이 기억도 안 나더군요. 증거 있어?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그 증거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내 말을 믿겠니? 네 말을 믿겠니? 경화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경화의 그 자신만만함은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화의 말 말고는 딱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지만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교육청에 글을 올렸어요. 동급생의 괴롭힘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소용없었습니다. 너 미쳤니?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선생님은 저를 빤히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그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닌 것 같구나. 네? 겁없이 교육청 게시판에 이런 글도 쓸 정도의 성격이면 경아 말이 맞는 것도 같단 이야기야. 제가 충격으로 멍하게 있자 그만 가보라고 귀찮다는 듯 손짓하더군요. 그 뒤로 학교에 경아의 부모님이 방문했고 전 더더욱 상황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규민을 찾아갔어요. 네가 해명 좀 해줘. 제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해명해.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마저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귀찮고 복잡한 상황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자신 때문에 이렇게 커진 일이기도 한데 정말이지 싹 모른 척을 하더군요. 이젠 경아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다 들으라는 듯 들리게 뒷말하는 것도 모자라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일부러 저에게 걸레밥 물 같은 걸 붓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마 고3의 스트레스를 저에게 푼 거겠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쟁자 한 명을 줄이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게 저는 몇 달간의 지독한 괴롭힘과 악랄한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저만 보고 사시는 부모님과 또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지? 하는 억울함에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해 재수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니 제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얼마나 악에 바쳐 공부했는진 안 봐도 아시겠죠? 전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게 친구 하나 없는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한 덕에 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남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논문을 써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너만큼 독한 사람이 없다고들 이야기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연구직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논문을 쓰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박사학위가 생기니 이직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으로 굉장히 높은 연봉과 직급으로 스카웃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정말 정신없이 일하느라 연애 한번 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의사였어요. 대학을 의과대학으로 가 그쪽으로 진로를 틀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부모님들도 죄다 의사십니다. 그래서 의사 며느리 볼 줄 아셨는데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티가 나긴 했어요. 게다가 제가 나이도 좀 있으니 아이를 가지는 부분에서 걱정도 되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를 예뻐해 주셔요. 나는 너같이 열심히 사는 애들이 정말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의욕이 생긴다고 하시며 말이죠. 경아를 포함해서 저를 괴롭히던 몇몇 친구들의 근황은 모릅니다. 사실 알려면 알 수는 있지만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다 어느덧 30이 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이 나이쯤 되니까 용서가 된 건 절대 아니지만 찾아서 어떻게 할 건가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어차피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인제 와서 사과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게다가 그런 인성들이라면 분명히 반성이라고는 하지 않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며 또 괴로워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지금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에게 언젠가 한번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내더군요. 심지어 눈엔 눈물까지 맺혀서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것들 가만두면 안 돼. 이제 세월이 이만큼 다 지나서 나를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애들한테 무슨. 그리고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애초에. 어렸을 때는 참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시절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흐려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고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고등학교 동창 모임 오라는 거지. 이게 나한테 왜 와? 난 졸업생도 아닌데? 내가 학교 알아보고 동문회에 전화했더니 입학 기록에 있다고 보내준다 하던데? 지금 나랑 이 동창 모임에 가자고? 어, 부부 동반이래. 내가 진짜 가서 당신 기 제대로 살려줄게. 남편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임에 기필코 가고야 말겠다는 듯 굴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걔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막상 모임 날이 다가오니 무섭긴 하더군요. 그리고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전 남들이 보기엔 분명 성공한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또 어떨까 싶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당신이 저기서 제일 잘났을 거야. 난 알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 당신이 제일 열심히 살았을 테니까 그건 안 봐도 뻔한 거잖아. 왜인지 모르게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고서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모임 장소로 나갔습니다. 너무 대놓고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것도 없어 보일 것 같아 최대한 신경 쓴 차림새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선물 받았던 원피스와 이번엔 남편이 사준 아주 비싼 가방, 그리고 오전부터 샵에 들려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부가 조금 늦은 듯 그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어? 이게 누구야? 진숙이 아니야?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멀뚱히 서 있는데 누군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게 내부에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모든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로 집중됐어요. 어머, 진수가 진짜 너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친구들이 하나둘 아는 척을 해오더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아는 척을 해오는 친구들도 놀라웠어요. 저라면 과거에 그런 짓을 했던 친구에게 절대 저렇게 친한 척, 아는 척을 못 해왔을 텐데요. 하나둘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 어디선가 저를 빤히 보는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전 단번에 그녀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경아.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 들었는지 남편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을 보더군요.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머, 진수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니? 경화는 특유의 그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제게 인사를 해오더군요. 그 얼굴만 보고서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모임의 주인공은 저였어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너무 놀라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재수를 해서 그 좋은 대학에 갔다는 거에 한 번 놀라고 박사학위까지 따서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라고 남편이 의사라는 것, 남편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에 세 번 놀랐습니다. 하긴 진숙인 그때도 엄청 열심히 하긴 했지. 야, 나는 너 성공할 줄 알았다. 그니까 엄청 독하게 공부했잖아. 아, 이거 칭찬이야, 칭찬. 다들 자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다는 듯 제 앞에서 아부 아닌 아부를 하기 바빴어요. 특히 남편이 대학병원 교수로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어떻게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엄청난 인맥이라는데 심지어 교수님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그니까 진수가 우리 자주 보자. 왜 이제 안 왔어?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의 입을 정말 막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아부의 대열에도 끼어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경아였습니다. 제 옆에 딱 붙어서 작게 속삭이던 다른 친구의 말을 듣기론 경아네 집안이 망한 정도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 전만큼 경아에게 과외나 학원들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경화의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겨우 들어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연락이 좀 끊겼다가 몇 년 전부터 동창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대기업 직원이더라고요. 뭔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니 나온 거지. 아유, 근데 네 앞에선 기도 못 펴겠다, 야. 실제로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화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할 때나 지금 다니는 회사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직업을 이야기할 땐 눈에 띄게 표정이 구겨졌거든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으로 듣고 있던 경화가 드디어 저에게 첫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말을 걸고 싶어도 한 번도 말을 못 걸었거든요. 늘 어딘가 바쁘게 가고 있거나 피곤한 얼굴로 공부하고 있어서요. 근데 졸업하고 10년쯤 지나서였나?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때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말 걸었죠. 커피나 한잔 하자고요. 남편의 그 말에 호들갑을 떤 건 경화가 아닌 다른 친구였어요.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그때 말을 안 걸면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바로 연락처까지 받았죠. 어머머, 진짜 운명 같다. 그쵸? 그때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로 팔짱까지 낀 채 보고 있던 경화가 억지로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진숙이 어떤 모습에 반하신 거예요? 남편은 씩 웃으며 즉답했어요. 예쁘잖아요. 어머머,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진숙이 너 좋겠다, 야.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남편은 거기에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호감을 느꼈던 건 예뻐서긴 했지만 그거보다 궁금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사귀고 나서도 늘 그 부분이 존경스러웠고요.
전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또 여기저기서 부러움이 섞인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집사람 밥만 닮으라고 잔소리 하신다니까요. 시댁 식구들이랑 사이가 좋은가 봐. 친구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웃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저 옷도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어머머, 이 옷 거기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시댁은 뭐 하시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흥미롭단 얼굴로 물어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약간의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궁금한 게 제일 커 보였습니다. 아, 두 분 다 의사셔. 제 그 말에 친구들은 다들 정말 놀란 듯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그러면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간 거냐는 둥, 너 정말 성공했다는 둥 하면서 말입니다. 경화의 표정이 점점 더 썩어 들어가는 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런 호들갑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경화 표정 썩는다 얘. 친구 하나가 또 작게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제 시댁은 진짜 그냥 평범하거든. 예전에 잘 살았으니까 눈은 아직 그 위에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맨날 명품 들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서 욕이나 하고 살고 있어. 그게 다 지가 못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사실 우리 중에서도 쟤보다 괜찮게 사는 애 꽤 있는데 하도 지랄하니까 말을 못하고 입 다물었잖아 그냥. 아까도 너 들어오는데 너 입은 옷이랑 들고 있는 가방부터 보더라. 경화는 화가 나서 도저히 자리에 못 앉아 있겠는지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가더군요. 그리고는 맥주를 주문했는지 잠시 뒤에 맥주를 들고 와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런 경화를 힐끗 보곤 씩 웃더니 일부러 들으라는 듯 저를 향해 물었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누구 하나 잡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듯 보이더군요. 물론 이젠 그 대상이 제가 아니라 경화인 듯 했지만 말입니다. 진수가, 그 가방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네가 산 거야? 그 말에 제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하더군요. 올해 결혼기념일에 제가 사줬어요. 어머머머, 너무 부럽다. 매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우니까요. 친구들은 또 부럽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댔어요. 그러면 진숙이나 옷장엔 그런 가방이 도대체 몇 개냐 하면서 말이죠. 진숙이 진짜 성공했네. 자기 노력으로 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 박사학위도 받아서 대기업에서 대우받으며 일하고. 남편도 의사에, 시댁 식구들도 다 의사고. 야,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다, 야. 그니까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네, 진짜. 그때였어요. 경화가 자기가 마시던 술잔을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런 경화에게 집중될 만큼 크게 말이죠. 근데 진숙이 남편분 그거 아세요? 남편은 그런 경화를 상당히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만약에 지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남편의 그 표정을 보고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경화는 취해 있었고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고3 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뭐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경화는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어요. 그러고는 마치 대단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듯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숙이 학창시절에 이놈 저놈 해프게 만나고 다닌 거. 경화의 그 말에 순간 장내가 쌓여졌어요.
전 그 말을 할 거라는 걸 예상을 아예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저 정도로 사람이 바닥이라는 걸 확인해서 그런지 충격적이긴 하더군요. 오히려 그런 경화를 말린 건 경화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취했어? 아,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여보, 일어나. 아, 빨리 일어나. 경화의 남편은 그런 경화를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가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경화는 그런 남편의 손을 세게 떼어내고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애인 거 모르고 결혼하셨죠? 아이고, 사기 결혼 당하셨네. 제 학교 때 장난 아니었어요. 돈 받고 막.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저희 남편은 벌떡 일어나 경화에게 그대로 뺨을 날렸습니다. 장내에 찬물을 뿌린 듯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어요. 놀란 건 그 사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경화는 자신의 뺨을 부여잡고 남편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그 더러운 입으로 말하는 거 멈추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남편의 말에 씩씩거리던 경화는 다시 한번 악쓰며 소리쳤어요. 아, 믿기 싫으신가 본데 사실이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에 그때 소문이 파다하게. 그 소문 네가 낸 거잖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뭐? 네가 낸 소문이잖아. 규민이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열받아서 네가 낸 소문. 내가 봤다니까. 뭘? 뭘 봤는데? 그게 그래. 너희 집에 남자 드나드는 거 봤어.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집은 단칸방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남자애들을 드나들게 만들어? 제 말에 친구들이 수근거렸어요. 진짜야? 그러면 그때 그게 다 이경아가 꾸며낸 거라고? 하는 소리들 말입니다. 경아가 그런 분위기를 읽고선 다시 한번 악을 썼어요. 그거 말고도 많아. 너 학교에 맨날 이상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빠야.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아니, 너한테 늘 괴롭힘 당했으니까. 집에 오면 우는 딸이 안쓰러워서 학교길이라도 지켜주시려고 매일 그렇게 나오셨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백수야? 뭐 매일 그렇게 학교 앞을 기다려. 우리 아버지 한쪽 다리가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대신 돈 버는 거 네가 그걸로 맨날 너 아버지 병신이라며 하면서 막말해놓고 기억이 안 나니? 제 말에 경화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경화의 남편이 경화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게 다 진짜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야, 네가 무슨 수로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받고 전교 등수가 나보다 잘 나올 수 있어. 뒤에서 다 받았잖아. 그 돈 다 어디서 난 건데? 난 한 번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 경화야. 내가 너 때문에 학교 자퇴하고 1년 동안 혼자 공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간 거 보면 모르겠니? 난 너랑 달라. 돈 처발라서 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한 공부야. 경화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를 학원과 과외 없이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 경화는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 집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겨우 갈 수준으로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너 말 다 했어? 아니, 덜 했는데? 네가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했던 짓들 다 이야기하려면 여기서 일주일 밤을 새워도 모자라. 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줘? 네가 규민이 꼬신 거 사실이잖아. 야, 그런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게 죄냐? 어? 경화는 그제야 그때 당시의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 내뱉더군요. 결국은 그게 맞았습니다. 규민이가 자신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는 것에서 자존심이 상한 것 말입니다. 이경아,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때였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며 나타났고 모두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규민이 아니야? 와, 나 쟤 졸업하고 처음 봐. 지금 뭐 한댔지? 변호사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규민인 한숨을 한번 쉬고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진수가. 그래. 전 사실 규민이도 반갑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당시에 그렇게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었던 저를 모른 척 했으니까 말입니다. 규민이는 제 앞에 서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때 모른 척해서 정말 미안했다. 변명이지만 나는 그때 어렸고 나도 같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괜히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면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쉽게 용서가 되진 않는다. 제 말에 규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용서를 바라고 나온 자리는 아니야. 너희 남편에게 연락받고 참 반가웠어.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단 사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 기회가 생겨서. 그 말에 제가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서서 말이죠. 아, 미친. 그러면 진짜 이경화가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 거짓말 때문에 진숙이는 학교 자퇴도 했는데? 우리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 거짓말을 믿고 진숙이를 몰아세운 사람들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친구들도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물론 그 친구들도 밉긴 했어요. 아마 그들도 완전히 경화의 말을 믿어 저를 괴롭혔다기보다 당시에 받았던 학업 스트레스와 가난하고 자신들처럼 학원 하나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서 성적은 잘 나오는 저에 대한 안입고 시기 같은 것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진수가 우리도 정말 미안해. 이유야 어찌됐든 억울한 너를 몰아세운 거니까 우리가 정말 사과할게. 친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이 남편이 다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것에 조금 많이 놀란 상태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경아가 소리쳤습니다. 꼴값들 한다. 이제 나만 나쁜 년 만들겠다고? 지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괴롭혀놓고 이제와 쏙 빠져나가고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러고는 제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혹시나 경화가 저에게 해코지할까 싶어 막으려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손짓했어요. 그 모습을 본 경화는 더 약이 오른 듯 하더라고요. 너 오늘 제대로 작정하고 나온 거지? 보라고.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나한테 보여주고 약 올리고 복수하려고.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질투에 눈이 멀 만큼인 줄 몰랐는데 경화는 생각보다 더 많이 그런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자체가 경화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난 너도 어느 정도 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네가 이 정도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낄 만한 상태는 아닐 거로 생각해서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가 보네. 너한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많이 화가 나고 약오르고 열등감에 이성을 잃을 만큼 힘든 일인가 보네. 나 열심히 살길 잘한 것 같아. 제 말에 경화는 주먹을 꽉 쥐고서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 말이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덜했어. 넌 남한테 그렇게 막대하면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놓고 언젠가 네가 그렇게 당할 거라곤 생각 왜 못했어? 네가 그렇게 산 만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더 열심히 살았어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경화는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한단 소리야? 감히 너 따위가? 경화는 그렇게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놔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친구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과하세요. 못해요. 사과하시면 단순 싸움으로 그냥 훈방두치 될 텐데 경찰서에 더 있고 싶으세요? 경화는 경찰서에 가서도 고집을 부리더군요. 저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제 남편이 저 먼저 때렸거든요? 하면서 경화가 자기 볼을 경찰에게 들이밀었어요. 경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하시네요. 그쪽도 사과하세요. 안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세요. 먼저 때려 그런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때였어요. 경찰서로 따라온 규민이가 경찰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그 명함을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변호사세요? 경찰의 그 말에 규민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와 제 남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이분들 변호인이니까 이분들 먼저 보내주시고 저와 이야기하시죠. 야, 김규민! 저와 제 남편은 규민이의 도움으로 빨리 경찰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엄청난 하루였다는 생각과 함께 급하게 피로가 몰려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규민이한텐 언제 연락한 거야? 그냥 난 언제 동창회가 있을 거고 당신도 갈 거란 이야기만 전달했을 뿐이야. 나오라고 하진 않았어. 그 사람이 양심에 찔렸는지 나온 거지 뭐.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손을 잡더군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거기서 울면 통곡을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괜히 민망해서 말에 돌렸어요. 운전이나 똑바로 해. 라고 말이죠. 나중에 규민이에게 전해 듣기론 경화는 남편이 유명대학병원의 교수란 점을 이용해서 여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사방에 알릴 거라고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규민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네가 한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텐데? 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뭐 어때? 네 자식이 알게 돼도 괜찮아? 엄마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말도 안 되게 괴롭혀서 자퇴까지 하게 만든 가해자라고? 그 말에 경아가 멈칫했고 경아의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애들이 알게 되는 날엔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여보, 아유, 쪽팔려서 이거 원. 내가 오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당신 알기나 해? 당신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거 다신 절대 안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경화는 자기 남편의 반응에 꼬리 내리고 합의서에 사인을 한 뒤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하러 온 규민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임료 청구하면 보내줄게. 에이, 무슨. 이런 걸로 내가 과거에 한 짓 다 용서 안 되는 거 알아. 그냥 나 마음 편하자고 한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민이가 그런 저를 가만히 보다 말을 잇더군요. 네 남편한테 연락 왔을 때 진짜 기뻤어. 넌 믿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오는 내내 가끔 네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면 마음이 늘 무거웠어. 그러고 학교를 자퇴하고 나가서 학교는 제대로 갔는지. 잘 풀렸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다 어떡하지 싶고 말이야. 네가 잘 산다는 거 듣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편하더라. 물론 넌 내가 불편했으면 좋겠지만 진심으로 네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마음 너무 불편하게 갖지 마. 어쨌든 난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주 행복하니까. 그래, 그래 보여서 너무 좋다.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우리가 그때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규민이와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더 만날 일이 없긴 했죠. 규민이도 저도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동창 모임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그 뒤로도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났던 동창들이 종종 연락이 오곤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은 연락이지만 말이죠. 경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모임에도 안 나오고 우리랑도 연락 싹 끊었잖아. 그래? 쪽팔려서 어떻게 나오겠어. 그리고 널 보는 것만으로도 걘 세상에서 제일 괴로울 텐데.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말입니다. 아마 경화는 사는 내내 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잘났던 시절을 생각하며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매여 평생을 스스로를 괴롭힐 겁니다.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한 복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든 날 문득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덕에 내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고. 이젠 진짜 후련해. 이제는 진짜 행복하게만 살자. 물론 지금까지도 행복했지만 더 보란 듯 말이야. 당신이 행복한 게 정말 최고의 복수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전 회사에서 임원직을 제의받았어요.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남편도 정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거든요. 집안의 겹경사라고 시댁 식구들 모두를 모시고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어? 어? 양손에 무겁고 큰 장바구니를 든 경화와 마주쳤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연이라는 게 참 얄궂죠.
우리 며느리 최연소 임원이래요, 글쎄. 당신 그 이야기 아까 밥 먹으면서도 수십 번 했어. 너무 대견해서 그렇지. 너무 대견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전 경화에게서 시선을 돌려 웃으며 말했어요. 아범 칭찬도 해주세요. 정교수 된 건데. 저 자식이야 되든 말든. 그렇게 애써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너 같은 애가 대단한 거고. 에이, 아버지, 진짜 며느리만 너무 예뻐하신다. 남편이 싫지 않은 우는 소리라며 시부모님 두 분을 차에 태웠어요. 그러고는 남편도 운전석에 탔습니다. 당신 안 타? 어느새 돌아서서 가고 있는 경화의 뒷모습을 보다 남편의 그 말에 얼른 차에 탔어요. 그렇게 차로 경화를 지나쳐가며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힐끔 봤습니다. 정말이지 침울해 보였어요. 왜? 누구 아는 사람이야? 남편이 경화의 얼굴을 미처 보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아니네.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와 경화의 만남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그녀는 많이 괴로웠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들여다볼 수 없었던 제 과거와 그렇게 화해했어요. 전 아마 상당히 운이 좋은 편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한 것이라는 거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환갑을 넘긴 여인입니다. 남들은 환갑 지나면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다는데 전 요즘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고단하게 살았지만 말년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 여러분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늙은이에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자리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과 저는 고향 동네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우린 서로 이웃 동네에 살았는데 탁 트인 벌판을 두른 구릉을 따라 마을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자주 만나 어울려 놀았지요.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공부도 학교에서 제일 갈 정도로 잘했고 중학생 때부터 키가 훤칠해져서 임금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인물이 좋았지요. 저는 그냥 철없는 말괄량이었습니다. 또라이 여자애들처럼 조신하지도 내숭을 떨 줄도 몰랐죠. 그냥 오빠들 따라 놀러 다니면서 남자애들처럼 자랐어요.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마을에 일이 있으면 꼭 불려다녔어요. 본인도 앞장서는 걸 좋아했고요. 한마디로 배짱도 좋고 듬직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어른 한 사람 몫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애들도 많았고요. 그런 남편이 소시적부터 저를 참 잘 챙겨줬어요. 인근 부락 사람들이 친오노이 같다고 할 정도로요. 남편네는 제사가 자주 돌아오는 집이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아침 일찍부터 이웃집도 아닌 건넌 마을인 우리 집까지 찾아와 음식을 갖다 주고 갔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뭘 챙겨줄 게 없는데도 제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안해하면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저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대처로 나가버리고 난 후 전 참 지내기 따분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처럼 남편이 집에 들르면 혹시 남편이 놀러 나오나 싶어 아침 일찍부터 동네 어귀에 나가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기라도 하면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금수가, 내가 말이다. 오늘은 이런 걸 배웠거든? 한번 읽어볼래? 우와, 오빠, 이 시 멋지다.
나도 맨날 이런 거 배우고 싶다. 그러게, 금숙이 너도 고등학교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아마 공부도 잘할 게야. 오빠도 알잖아. 난 형편이 안 돼. 당장 살기도 빠듯한데 내까짓게 공부는 무슨.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오빠가 해주는 이야기 듣는 것만도 좋아. 솔직히 남편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참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언강샘신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죠. 저희 집은 땅도 없이 남의 농사를 도와주며 하루하루 버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를 그만두고 시내로 나가 외갓집에서 지내며 일을 했어요. 덕분에 남편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데이트를 해야 별것도 없었어요. 강변에 있는 정자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로 걷다가 그러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만 해도 좋았어요. 어렸을 적엔 그냥 멋진 오빠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차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직장을 잡게 되면서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동네 사람들이나 외갓집 어른들의 눈을 영영 속일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 저랑 남편이 연애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쯤 친정아버지께서 일을 배우신다고 저희 집은 이미 고향을 떠난 뒤였지만 워낙에 시골 생활이라는 게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정도라 그런 가난뱅이 집에 장가들 이유가 뭐 있냐며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를 만나자고 하셔서 둘은 절대 결혼 못 시키니 딸 간수하라고 하셨대요.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나중에 친정집 집안 형편이 좀 피고 나서도 아버진 그때 일만 생각하시면 진저를 치시곤 했죠. 남편은 집안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 그냥 무작정 금숙이랑 결혼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갔다 해요. 지금 생각하면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더 뜸을 두고 설득해 결혼했더라면 우리 인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천하의 요망한 년.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처음 들은 말입니다. 시할머니께서는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집안 장손에 어렸을 적부터 배포가 커서 동네 사람들도 칭찬하던 손주가 가난한 이웃 동네 딸이랑 결혼한다며 지금이라도 냉큼 돌아가라며 고함을 지르셨죠. 심지어 저더러 어렸을 적부터 작정을 하고 꼬리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포기하고 일어서려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나서서 모든 상황을 중지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제가 봐도 말을 똑부러지게 잘해서 결국 시아버지께서 너희 둘이 좋으면 잘 살아보라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시집살이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식을 올리고 난 후에는 별다른 말은 없으셨지만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서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친정아버지는 이 집 저 집 노업해주고 다니면서 일을 그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제가 농사일이 조금만 서툴면 친정아버지까지 거론하며 호통이 날아왔죠. 이제와 드는 생각이지만 저야 남편이 좋으니 결혼한 거지. 시할머니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욕 얻어먹어가며 살 며느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 밥 다 하고 먹은 그릇도 다 못 치우고 농사일하러 나가고 그랬어요. 일하다가도 때 되면 집에 와서 밥이나 새참 들고 나르고 했지요. 그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댁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 제일 늦게 잠들고 가장 많이 뛰어다닌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몸단장하고 그런 건 꿈도 못 꿀 정도로 바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제가 죽도록 미우셨나 봐요. 뭐만 하면 욕먹고 트집 잡히는 게 예사였죠. 하루는 밥을 질게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주걱으로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약간 되게 했더니 이번엔 시할머니께서 이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데 일부러 밥을 되게 한다고 밥상 앞에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두 분 중 어느 쪽에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모르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했던 건 시할머니가 밥에서 자꾸 머리카락이 나온다며 야단을 치셨어요. 밥을 안 치기 전에 이래저래 휘저어보며 잘 살피었는데 자꾸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철저히 밥을 살피고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점검을 다 끝난 후에 밥상에 밥을 내왔는데 글쎄 또 부르렁이 떨어진 겁니다. 야 이거사, 또 머리카락을 넣어? 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밥할 때 내가 졸지 말라고 그리 말했거늘. 또 졸았어? 네? 제가 분명 살폈는데. 그럼 내가 거짓부렁이를 한단 말이야? 봐봐라, 여기 머리카락. 시할머니가 제게 보여준 머리카락은 검은색의 고불고불한 짧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만 해도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죠. 그 머리카락은 제게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귀가 잘 안 들리시던 시할머니가 제게 다시 말해보라는 듯 두 눈을 부릅뜨시는데 가슴이 벌벌 떨려오더라고요. 그냥 야단을 맞을 걸 괜히 나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밥을 해오겠다고 하고 서둘러 밥그릇을 가져가려는데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 말버릇에 화가 난 시할머니가 수저로 제 머리통을 아주 세게 내려치신 거죠. 얼마나 세게 내려쳤으면 그 쇠숟가락의 타격에 저는 그만 휘청거렸고 그만 밥상 쪽으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밥상에 나동그라지며 애써 한밥과 반찬, 국은 다 쏟아져 버렸고 방바닥은 순식간에 엎질러진 음식과 그릇들로 난리가 났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이 귀한 밥상을 아이고 아까워서 이걸 어째. 그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당장 치우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걸레로 그걸 하나하나 닦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으셨고 돕기는커녕 혀를 차시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숟가락으로 얻어맞은 이마가 벌겋게 부어오르는데도 약 한 번 바르지 못하고 울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때는 하도 이리저리 들볶이다 보니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식사하시기 전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쥐고 계시다 트집을 잡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제게 꼭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셨어야 하는지, 저를 조금이라도 인간으로 대해주실 순 없었는지 참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께선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잘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두 분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는데 아무래도 여자들 일에 나서기가 좀 곤란했는지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참 한 해도 안 도와주시는 건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별탈 없이 지냈는데 2년째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혹시 몸에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가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도대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옆집엔 너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애가 들어섰다는데 난 언제 우리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냐? 기다리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 아, 어머님, 들어설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원래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라 하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곧 예쁜 아이 점지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체 언제 난 거야, 내 말은. 답답해 죽겠네, 아주. 답답해 죽겠어. 기다리다 넋 빠지겠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말들은 밥 먹을 때도 빨래를 깰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준 탓에 몇 번 큰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 일부러 제게 면박을 주실 땐 고스란히 비난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역시나 애가 안 생긴 지 3년째가 되자 시할머니는 발광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애초부터 저를 반대한 게 다 이런 예감이 들어 그런 거였노라고 하시며 못 먹고 자란 애가 몸인들 성하겠냐며 저를 타박하셨지요. 내가 그러니 뭐라 그랬어. 이런 애랑은 결혼시키지 말랬잖아. 못 먹고 자란 애가 무슨 애 낳을 힘이 있겠니? 아이고 아느님, 이를 어쩌면 좋아요. 저런 애 못 낳는 여자애가 어쩌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왜 이런 불운을 주시는 겁니까? 이를 어쩌면 좋아? 남편도 시할머니가 너무 고글하듯 슬픔에 겨워 바닥을 구르고 난리를 치자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쯤 되자 저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몸만 힘든 것이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한 달이 멀다 하고 사람 미칠 소리 해대시니 나중에 시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랄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인 시할머니 같이 대놓고 막말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남편이 없을 때를 틈타서 저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끝내는 저더러 밥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어서 몸이 건강에 애를 낳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 못 낳는 게 아무리 죄라고 하지만 밥까지 끊는 건 정말 개만도 못한 대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못 낳는 게 꼭 제 탓인가요? 왜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지 않고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아이 못 낳는다고 밥 먹지 말라는 건 굶어 죽으란 소리인가요? 제가 죽길 바라세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얘 좀 봐. 너 대체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주 눈 똑바로 뜨고 이러다 잘하면 울겠다 울겠어? 내가 언제 굶어 죽으래? 밥상머리에 끼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애도 못 낳는 게 밥상에 떡하니 앉아 밥을 먹겠다는 거야? 기어이 그러겠다는 거야? 애 못 낳는 탓을 모두 저한테 돌리시는 게 억울하단 거예요. 제가 어디 어머님 말씀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 있나요? 시키면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다 했잖아요. 근데 애 못 낳는 거 하나로 절 구박하시고 못 살게 구시는 거 저도 이제 못 참겠다고요. 뭐야? 기가 막혀? 아이고, 그만합시다.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됐다. 아가야, 네 말 알겠다. 내가 잘 말해볼 테니 그만 방에 들어가 보거라. 하지만 상황을 정리하시려는 시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때마침 병원에 갔던 시할머니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시할머니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는지 버럭 화를 내시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어딜 들어가긴! 너 무릎 꿇고 앉아라. 니네 친정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라고 가르치든? 어디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너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오늘 아주 혼이 좀 나니 분수를 알겠구나. 회초리 가져와. 얼른! 할머니, 무슨 회초리예요. 이 사람이 애도 아니고 고만 좀 하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안쓰러워 죽겠어요. 이게 무슨 사람 대접입니까? 금숙이 야인 것 좀 보세요. 그 밝았던 애가 저희 집 들어와선 안색도 어두워지고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앙상해졌잖아요. 제가 금숙이 어머님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진짜. 저도 지금까진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번 더 금숙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저희 그냥 분가할 겁니다. 뭐야? 분가? 오냐 고등학교까지 보내가며 다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뭐라 좀 했다고 부모한테 분가란 말을 꺼내? 내 이 요망한 년 네가 내야 될 꽃이었지? 분가하게 달라 했지? 그지? 당장 말해. 당장! 시어머니는 완전히 눈이 돌아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전 머리채가 잡힌 채로 방안을 몇 바퀴나 끌려다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리기 위해 곧장 달려왔지만 그걸 또 시할머니가 붙잡으시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질 때까지 눈물 쏙 빠지게 머리채를 붙잡혔지요. 그 순간 수치심, 비참함, 억울함, 온갖 감정들이 지나갔고 마지막엔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아실까? 금숙이가 이리 비참하게 사시는 걸 아실까? 엄마, 아빠. 전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며 엄마와 아빠의 이름을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혼절을 하고 말았고 눈을 떴을 땐 차가운 방 한 구석 이부자리 위였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지요. 금수가 괜찮어? 아까 어머니가 네 머리에 손을 대다가 그만 네가 장롱에 이마를 찍고 기절을 해버렸어. 병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할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지켜보라고 하도 말리는 바람에 일단 여기에 눕혔어. 머린 괜찮아? 아프진 않니? 눈을 뜨고 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말에 서러움이 물밀듯 몰려왔고 못 살겠다는 말을 반복했죠. 그 후 시어머니 눈을 피해 밥을 먹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아니, 그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저만 보면 혀를 끌끌 찾고 노려보는 것도 모자라 제 쪽을 향해 물건을 획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짓을 하고는 보름을 못 가 사람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세상을 등지려고 했어요.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온갖 원망과 저주를 주워 섬겼습니다. 그 순간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난 때문에 겪었던 사소한 모든 일들이 다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면서 사소한 기억 하나에도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나이가 꽤 들어서도 그 젊은 나이에 품었던 원한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를 일찍 발견해 저는 겨우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시내 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봐 저를 꼭 껴안고 잠시도 놓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쇠약해져 가던 신경줄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동안 꿋꿋이 버티며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던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관에서 머물던 사흘째 되던 날
며칠간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있던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금수가, 안 되겠다. 이혼하자. 이대로는 우리 절대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전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관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내심 남편이 집으로도 따로 나가 살자고 말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는 너랑 나랑 골병 들겠다. 널 생각해서라도 내가 널 놓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미안하다, 금수가. 정말 미안해.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옳았어요. 그냥 저 하나만 어디 가서 알아서 잘 살 요량을 하면 모두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하루를 남편과 보내고 저희는 시댁으로 돌아와 이혼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입맛만 다시고 계시고 시어머니와 할머니는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비수는 꽂으셨어요. 으이구, 어차피 이렇게 나갈 거를 그 야단 법석은. 얼른 썩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전 그렇게 비수를 가슴에 꽂은 채 들어올 때도 빈손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나갈 때도 빈털터리인 채로 시댁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배웅해주긴 했는데 우리 둘 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곳이라곤 전부 어렸을 적부터 남편과 함께 했던 곳이라 마음이 더욱 심란했습니다. 금수가 잘 살아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그럭 맺혔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겁이 나 마지막으로 남편 손도 한번 못 쥐어보고 헤어졌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이미 어머니께서 큰이모가 하시는 한복집에 가 일을 하기로 자리 주선해 놓으셨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에도 소문이 난 건지 아버진 미안하다며 별 말씀 없이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기만 했습니다. 이미 일이 그렇게 된 시점에서야 아무래도 상관없긴 했지만 어이없게도 고향에는 제가 아주 악랄한 여자로 소문이 났나 보더군요. 그래도 큰이모의 한복집에서 일하며 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모 솜씨가 좋으셔서 일이 많았고 일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무슨 고생을 하든 시집에서 겪은 것보다야 덜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 되어도 고향엔 절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모를 보조하면서 열심히 하니 이모네 가게도 이전보다 장사가 잘 됐고 저도 돈을 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젊을 때였으니 이모는 절 안쓰럽게 보다가 저 혼자 사는 게 보기 아깝다며 중매를 서주셨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이모네 가게 근처에서 일하는 노총각이었는데 원래 이 동네 사람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이런저런 잡일을 도와주며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모는 꽤 성실한데도 장가가 늦어졌으니 저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때쯤 저도 활기를 많이 되찾았고 저도 이제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번에 만난 남자의 어머니 아버님은 진즉 돌아가신 터라 제가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었고 몇 번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밖에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선 태도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선 문제가 되는 건 일을 마치면 꼭 밖에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와야 속 편하게 잠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사람이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았는데 집에선 늘 과묵하고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저와 말하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가끔 집이랑 밖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매일 그렇게 술을 사 먹고 들어오니 돈은 언제 모으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술 먹고 들어오는 데다 잔소리를 좀 했더니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일 끝나고 한잔하고 들어온다는데 네가 왜? 넌 전 남편한테도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했니? 잘한다 여자가. 그러니까 못 살고 쫓겨나온 걸 테지. 뭐요?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사람이 영 순한 줄 알았더니 남한테 저런 모진 소리 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 결혼 생활이 저에겐 무척 큰 상처였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저리 말하니 당황스럽고 열도 받았지요. 생각해보면 그때 버릇을 고치든지 아니면 못 산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술 마시고 하는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어요. 제가 이모랑 지내면서 정서도 많이 안정되고 또 몇 년간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 사람한테 별로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되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는 남편도 자기도 전날 했던 말이 부끄러웠는지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지 않겠다고. 그런 말도 입에 담지 않겠다고요. 하도 싹싹 비니 저도 어렵게 한 결혼 망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마음 풀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편에게 받아낸 후 그냥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시부모만큼 무서운 게 술주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술에 취할 때마다 평소와는 아예 기운이 달라졌어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술주정을 해도 제가 안 받아주니 혼자 약올라 하고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내 말에 대답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리 힘들어? 어? 힘드냐고? 넌 주둥이가 없냐? 말을 해봐. 술 좀 그만 먹으라고요, 제발. 당신 이러고 나한테 내일 또 빌 거잖아. 겨우 재우고 다음날 아침 당신이 어제 이러이러한 짓을 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이니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살겠냐 했더니 그때는 또 겸연쩍어 하며 다신 안 그러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날이 갈수록 행패가 심해졌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제가 한번 결혼했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자극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내비쳤지만 술만 먹으면 터져나와 아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벌써 다른 남자랑 실컷 살다 와서 이젠 나한테 붙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내가 남의 끼고 살던 계집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받들어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날 받들어 모셔야지. 어느 날은 제가 참지 못하고 빽 소리 질렀더니 제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예요? 때렸다. 때렸어. 그래, 경찰에 신고해. 네 남편 신고하라고. 지금껏 남의 계집 끼고 살아줬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씨. 당신 진짜 미쳤어요? 처음 손찌검을 당했을 땐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또 자기가 죽일 놈이다 하며 빌어대니 그 다음부턴 그러려니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의처증도 모자라 술만 마시면 제 발로 도박판에 가서 돈을 다 날리고 오기도 하고 여자들 있는 술집 가서 돈을 써버리고 오기도 했어요. 전 다른 것도 무서웠지만 도박은 한 번 빚을 져버리면 큰일인지라 남편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직접 도박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 제 생일날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 약속한 남편이 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전 도박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남편 있죠? 어딨어요? 아, 처리 안 해되는 분이구나. 저기 있잖소. 남편 친구가 보여 물으니 남편은 이미 한 자리를 깔고 앉아 도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절로 열이 올라왔죠. 전 화가 나 붉어진 얼굴로 남편에게 갔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혀꼬인 목소리로 싫다며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빨리 오라고요. 오늘은 약속했잖아요. 다신 여기 안 오기로 했잖아요. 이게 집이 미쳤나, 씨. 여기가 어디라고 남편한테 소리 질러?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도박장 안에서 제게 손찌검을 했고 저는 그만 차디찬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박장 안이 순간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별일 없다는 듯 도박에 몰입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자 남편 친구가 저를 끌고 나왔어요. 아유, 내 친구지만 못 말립니다. 그냥 갈라서는 게 나을 텐디.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과거를요. 알고 보니 성실한데 결혼이 늦어진 게 아니라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혼자 살 때부터 술과 도박을 즐겼고 돈을 벌면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서 탕진하곤 했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였죠. 제 딴엔 새 출발을 해보려고 재혼한 건데 1년을 겨우 넘기고 그런 일이 계속되자 제 입에선 한숨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모도 당연히 눈치를 채게 되셨고요. 결국엔 참다 못한 이모부가 집에 쳐들어와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이따위로 살라고 내 조카 소개시켜준 줄 알아? 당장 내 조카랑 이혼을 하든지 경찰서로 가자 이놈아.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같이 이모부 멱살을 잡아 큰일이 날 뻔했죠. 저와 이모가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이모부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게 재혼한 지 2년 만에 두 번째 남편과는 갈라섰습니다. 미처 혼인신고도 못해서 복잡하게 할 것도 없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두 번째 남편은 이모와 이모부가 개망난이라고 소문을 내어 시장 바닥에서 내쫓다시피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는 그 후로는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내 팔자에 남자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일만 하며 살았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살다 보니 사는데 별 욕심이 없어지고 그냥 이모랑 오순도순 일하고 장사하며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기를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모도 돌아가시고 전 이모의 한복집을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시장을 현대식으로 정비하게 되며 받은 보상금으로 가게를 예식장에 가까운 대로변으로 옮기게 되며 저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더 장사하고 좀 쉬면서 지내다 늙어 기력이 쇠하면 요양원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이 묘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더군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는 한참 서 있더니 운전자가 내려 저희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손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운터로 들어오지 않고 가게 입구에서 금수가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 금숙이라 부를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백발이 희끗한 초로의 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얼굴이 분명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또렷한 그 목소리는 분명 오래전에 헤어진 남편이었습니다.
금숙이 나다. 어떻게 그간 별 어려움 없이 잘 있었나?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미안해. 금방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나 지나버렸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선 제 앞에서 그저 멋쩍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며 이야기를 할까 했더니 사양을 하면서 제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지금은 바쁠 테니까 이따 이리로 연락해. 요 근처에서 식사라도 하자. 할 이야기도 좀 있고 말이야.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와중에 장사가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우두커니 앉아서 놀란 가슴만 진정시키고 있었지요. 무슨 생각으로 날 찾아왔나 하고 궁금하기도 했고 왜 굳이 찾아왔을까 싶어 괜한 걱정도 생겼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었습니다. 오래전 너무도 허망하게 헤어져 버렸으니 이제라도 그간의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남편은 먼저와 창가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말쑥한 얼굴로 웃더니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잘 지냈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빠를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니 그나저나 나 있는 데는 어찌 알았던 거예요? 실은 그게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너 사는 곳을 알아봤어. 그러다 장사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됐고 고운 얼굴 보니까 정말 그간 잘 산 것 같구나. 변한 게 없네. 없긴요. 다 늙었는데요. 오빤 잘 지낸 거예요? 나야 돌이켜보면 허탈할 정도로 일하는 거에만 몰두하며 살았지. 남편은 잘 지냈냐는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음식을 주문했고 저희는 서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자리를 옮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차를 먹고 가자고 했고 전 고개를 끄덕인 뒤 국화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봉투를 하나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건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뭐예요? 전 남편이 준 봉투를 받아 열어본 후 놀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수표가 몇 장 들어있었어요. 갑자기 돈을 왜 주나 싶어서 무심코 봉투를 닫으려다가 깜짝 놀라 다시 열어 수표를 보니 모두 10장의 수표가 들어있었죠. 1억짜리 수표로 10장이요. 도무지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인가 싶어 봉투를 들고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으니 남편이 차연한 표정이 되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큰 돈은 다 뭐예요? 그때 세월이 요즘만 같았어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받아줘. 내가 그동안 못 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아이, 내가 이 돈을 어찌 받아요. 넣어두어요. 됐어요, 나는. 그러자 남편은 말을 잇기가 괴로운지 드문드문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때 말이야. 네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한테 시달려가며 그 고된 시집살이 하는 거 보면서 시내에 방 하나 얻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까짓거 나가 살지 하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나도 집안과 관계가 끊기고 너도 영영 이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선뜻 그러지 못했어. 참 미련하고 바보 같았지. 그러다 결국 네가 죽으려고 마음먹는 걸 보며 이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했다가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일을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든 게 모두 다 내 탓 같았고
그 자책감 때문에 너랑 갈라서기로 했는데 그 후에도 금숙이 네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너와 따로 나와 살 결심을 하고 다시 널 찾았는데 그땐 또 네가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어. 실망했지만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나는 내 갈 길 가야겠다 싶었지. 돈에 한 맺힌 사람처럼 일만 배우러 다녔어. 때마침 당시 농촌에 저장 창고를 짓는 사업이 한창일 무렵이라 때를 만나 큰 돈을 벌었고 그러던 중에 고향 친구한테 네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때가 15년 전이었으니 그때라도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하필 또 그때 하던 사업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 쉽게 네 앞에 나서질 못했어. 이제 와서 널 찾아봐야 네가 날 좋게 생각해 주겠나 싶기도 했고 밉고 미운 사람일 텐데 말이야. 근데 시간이 흘러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젠 죽기 전에 너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고 네가 갈지도 모르니까 이제라도 다시 보니 정말 다행이지 싶다. 잘 살아줘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줘. 고맙다, 금수가. 그러니 이 돈도 받아줘라.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웠던 지난 세월이 마구잡이로 스쳐 지나갔죠.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만나 허망하게 헤어져 마음이 내내 아팠는데 이렇게 절 그간 아끼고 생각해왔다고 하는 남편을 보자 순간 그 무엇보다 큰 위로를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은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손을 부여잡은 채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부부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세월이야 야속하기만 했지만 마음은 처음 결혼을 맹세했던 순간 같았어요. 이제 와서 새로 결혼 같은 것은 생각지 않지만 그 이후로 부부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잘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생각지 않고 앞으로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남편이란 존재가 생긴 것만으로 보상은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아마 이런 게 바로 말년원이 핀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처럼 청춘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들이 꽃 피우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